예, 김주환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홍성욱이고요. 요즘 이런 거 지금 다들 뭐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검색 엔진에서 다들 한 번씩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챗GPT 가지고 바로 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챗GPT를 가지고 저장돼 있는 학습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검색 엔진에 그 챗GPT와 같은 그런 GPT 시스템이 들어가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검색 엔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전에 한 30분 먼저 전에 이 자리에 계셨었던 분들은 제가 저기 구석직에서 뭘 열심히 이렇게 만드는 걸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부랴부랴 이걸 했습니다. 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고 하는 그 검색 엔진에서 두 개를 물어봤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예. 제가 한 올해 초였나 작년 가을이었나 때 챗GPT한테 홍성욱 한국천문연구원의 홍성욱 박사가 누군지 알려줘 했더니만은 제가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던지 되게 이상한 답을 내놨었거든요. 근데 검색을 해서 그런지 검색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아까 전에 김주환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그 얘기가 여기 적혀 있죠. 그리고 김주환 교수님이 본인은 얘기를 안 하셨는데 여러분 이 강의를 전체 시스템을 준비해 주신 저기 계셨던 김주환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황우성 교수님 수업 들으셨어요? 정동희 교수님 수업 들으셨어요? 아직이죠. 오늘 오후인가요? 예. 그분들과 같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들 얘기는 딱 빼고 이렇게 저만 이렇게 띄워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 이런 얘기 하면 좋겠다 하고서 이제 제가 실제로 워킹호스로서 일을 했다는 점. 예.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더 좋으신 분들이죠. 우리 이런 일 하자. 근데 홍 박사를 이거에 이렇게 끼어들어 가지고 좀 인공지능에서 한번 좀 일을 하게 해보자 하고 그분들이 기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날이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처음 딱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우와 이거 대단하다 했는데 막상 검색을 해보고 내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면은 허술한 게 많았죠. 요즘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여전히 전문가가 봤을 때 허술한 부분이 많이 보일 수는 있지만 인공지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거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 제목은 한국어로는 제가 부랴부랴 천문학 연구에 인공지능을 넣을 때라고 적어봤고 영어로는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뜻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천문학 연구를 해야 될 텐데 그 연구에서 인공지능을 넣고자 할 때 도대체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넘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중에서 인공지능 계산을 직접 내가 돌려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 혹시 몇 분이나 되세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있는 코드를 갖다 쓰셨나요? 아니면 내가 파이썬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짜봤다. 오, 계세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한 20% 정도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 분이고,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은 이렇게 직접 코드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짜본 적도 있다라고 하시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그거에다 막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은 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앞부분 설명이 여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사람들이 기계학습이라고 했을 때,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미지, 뭐 요즘에 GPT가 하도 유행하다 보니까 제가 이 예시를 들고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아웃데이트된 걸 수도 있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요 게임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렇죠. 예. 손 드셨는데, 저기 그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스타크래프트 2예요. 예, 저는 스타크래프트 1 세대죠. 저는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가보면은 모두 다 저 스타크래프트 1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이 인공지능입니다. 그 알파고를 만들었었던 그 팀, 구글에 있는 그 팀이 알파스타라고 하는 거를 만든 거예요. 그 알파고가 바둑으로 이세돌을 이길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전으로 더 넘어가서 블루딥이었나요? 뭐였나? 아무튼 그 체스 챔피언을 IBM의 슈퍼컴퓨터가 이겼을 때 그때가 1990년대 제가 아마 그때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나이 먹었는지 알 수도 있는 일이죠. 예. 그때 사람들이 하던 얘기가 있어요. 체스는 그래봤자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물론 많긴 하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계산을 하면 할 수 있는데 바둑은 그럴 수가 없다. 바둑은 거의 그 가능성의 수가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바둑은 컴퓨터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1990년대 말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2010년대 후반이 되니까 이게 아니죠. 그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그 인공지능이 이세돌을 이긴 거였죠. 사람들이 깜짝 놀란과 동시에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뭐 바둑은 그래도 이렇게 시간 제한이나 이런 게 없지 않느냐. 정적으로 뭐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 실시간으로 막 사람들이 막 마우스를 움직여야 되고 실시간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상대방도 실시간으로 바뀌고 상대방이 무슨 수를 쓰는지 이 게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체 지도를 처음부터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정찰병이라든지 자기 병력을 어딘가에 보내야 되고 그 병력 주변에만 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 중에서 아무도 가 있지 않으면 그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여기 뭐 클릭을 해야 되고 클릭을 하고 뭐 여기 있는 걸 여기로 움직여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마우스 컨트롤이 필요한 거겠죠. 이런 것까지 인공지능이 할 수는 없을 거다. 라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변명처럼 했는데 그걸 결국 해낸 겁니다. 여기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게 뭐 지도 전체를 뭐 컴퓨터니까 다 알아서 이렇게 막 빛의 속도로 뭐 알아서 하고 이게 아니에요. 다 지금 이렇게 맵이 안 보이니까는 병력을 보내가지고 맵을 보게 하고 그리고 여기 마우스를 움직여가지고 뭐 어느 버튼을 눌러가지고 뭐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진짜로 컴퓨터가 다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보다 좀 빠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유럽의 프로 리그 팀인데 물론 유럽이니까는 우리나라의 그 팀하고 비교할 바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전적을 거뒀더라. 뭐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의 요즘 이제 핫한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뭐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들한테는 조금 와닿고 그리고 여학생들 어린 여학생들한테는 좀 와닿는데 예,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예, 별로 감흥이 없죠. 예. 그렇죠. 예. 애들은 좋아요. 아니면 왜냐하면 애들은 아직 BTS를 좋아하니까. 예. 그 뭐 여기 요즘 이렇게 그 앱에 보면은 그런 그 필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특히 이렇게 약간 그 3D 뭐 애니메이션 같은 뭐 디즈니나 뭐 픽사나 뭐 이런 거 툴로 혹은 뭐 옛날 그림식으로 뭐 요즘에는 뭐 남자를 여자로 이렇게 바꿔주고 여자를 남자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툴도 있고 뭐 하여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필터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 포토샵을 좀 써보신 분 있나요? 한 분밖에, 두 분. 예. 굉장히 좀 세대가 벌써 다르죠? 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사진을 가지고 뭔가 좀 이쁘게 꾸밀려다 하면은 이제 포토샵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좀 뽀사시한 필터 좀 걸고 이제 뭐 잘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좀 화장도 약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필터들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포토샵을 하셨던 분들이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포토샵에서 예전에 사람들이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필터라고 하는 것들이랑 지금 이런 것들이랑은 필터의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는 단지 어떤 이미지에서 일부 부분을 뭐 부드럽게 하느냐 아니면 윤곽선을 강하게 하느냐 색감을 좀 더 빨간색을 많이 넣느냐 뭐 줄이느냐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림의 스타일을 바꾸는 수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를 직접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짠다고 해보세요. 이 그림으로부터 요거를 만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요즘 우리가 이렇게 앱을 키면서 굉장히 많이 보는 기술들이지만 이거를 기본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요걸로 바꾸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인공지능의 힘이 여기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머신러닝에 대해서 미디어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봤는데, 자, 머신러닝에서 이제 도대체 그럼 뭘까요? 머신은 뭔 뜻인지 알죠, 우리가? 기계죠. 그러면 러닝, 학습인데,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볼 차례가 됐습니다. 네, 뭐 여기 가운데 누군지 아시겠죠? 네,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뒤에서 망치를 빵 맞고 이제 쓰러진 거예요.
예. 그리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제대로 정신을 차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너무 세게 맞는 바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기억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유아의 상태로 퇴행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주변에 이런 물건들이 이렇게 어느 방에 갇혀 있고 주변에는 물건들이 이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죠. 근데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는 그냥 우연히 여기 앞으로 가봅니다. 그랬더니 여기 사실은 스피커가 숨겨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앞으로 갔는데 갑자기 주판 하고 여기서 사운드가 들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완전히 유아로 퇴행했기 때문에 이 사운드가 도대체 무슨 사운드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기를 갈 때마다 주판이라고 하는 소리가 여기서 들리게 됩니다. 여기를 가면 텔레비전이라는 소리가 들리게 되고요. 여기로 가면 뭐 장난감, 뭐 기차 뭐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처음에는 도대체 이 소리가 도대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인지 주판이라고 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일을 반복하면서 계속 이 스피커에서 똑같은 답이 나온다고 우리가 전제를 해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이거를 할 때마다 주판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거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좀 더 발전하면 아 이게 주판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무엇인가 보다 하고 알게 되겠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인지는 몰라도 이게 주판이라고 하는 소리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를 가기 전에도 알게 될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한국어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정확히 이거랑 똑같은 과정입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는 앞에 있는 물건이나 어떤 현상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변에 부모님이 아 이거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알려주죠. 그 소리를 처음에는 모르다가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엄마고 이게 아빠구나. 아 이게 위험한 거구나. 맨날 엄마 아빠가 위험하다라고 하니까. 혹은 넘어져 보니까 아픈 걸 아니까.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 학습이라고 했을 때 학습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정답을 알고 있고 이 경우에는 스피커입니다. 그 정답을 알고 있는 존재가 어떤 입력이 올 때마다 계속 그 입력에 맞는 정답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학습하는 이 존재가 아 요걸 보면은 이 사람이 예측한 그 정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가 정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정답으로 인도를 한다고 해서 이걸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이걸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요. 이게 학습의 한 종류고 특히 여러분이 천문학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10중 8구까지는 아니고 6, 7은 이런 지도학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의 학습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중에서 아이를 가진 사람은 저기 한 분밖에 없으실 것 같으니 네.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에게 조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조카가 있는 집에 가보면은 애들은 굉장히 이렇게 잘 어질러 놓죠. 이렇게 뭐 장난감을 가지고 잘 어질러 놓으면은 보통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정리정돈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정리정돈을 하는데 정리정돈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정돈을 하느냐가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판은 주판끼리, 뭐 시계는 시계끼리 이렇게 종류별로 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빨간 색깔은 빨간 색깔끼리, 초록 색깔은 초록 색깔끼리 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이거 저거를 다 이렇게 딴 데다 놓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뭘 하라고 명령은 하지만 이 사람이 정답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 그런 학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용자는 자기가 미리 가지고 있는 전략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본 전략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전략이 결과적으로 이득이 될지 이득이 안 될지는 나중에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학습을 할 때에 정답을 미리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비지도 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비지도 학습도 천문학에서 점점 더 이렇게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 약간 지도 학습보다는 조금 이렇게 특히 머신러닝의 관점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천문학에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재밌어 하는, 특히 뭐 알파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봤었던 알파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종류의 학습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방탈출 게임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방탈출 게임 혹시 안 가보신 분 계세요? 있으시군요. 아, 두 분? 네, 두 분 있으세요? 네. 방탈출 게임, 방탈출방에 카페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눈을 가리고 어느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이 해보시면 이제 겉도 패턴을 알게 되는데, 처음에 방에 들어가게 되면 방을 나가야 된다고 하는 목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이것저것에 뭐 눈에 보이는 사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뭐 힌트를 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막 널려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것저것 만져보게 되죠. 이것저것 만져보고 이것저것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중에서 뭐 하나를 만졌는데 뭔가 신기한 일이 다음에 벌어지는 거예요. 어라? 그러면 그 신기한 일이 다음에 벌어지면 그걸 가지고 좀 더 탐색을 해보겠죠. 아니면 다른 뭐 이거는 기억해두고 다른 걸 또 만졌더니 또 다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어느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문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은 다음 스텝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게임을 끝낼 수 있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탈출이라고 하는 거는 잘 보면은 방을 나가야 된다. 혹은 몇 스텝을 많이 나가야 된다. 컴퓨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많이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는 있는데 그 목표를 얻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라고 하는 정답을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정답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그 학습을 하게 되는 뭐 사람이 됐든지 컴퓨터는 이것저것을 시도해 보는데 그 중에서 이 목표에 가장 가깝게 근접을 하는 것 혹은 점수를 제일 많이 받게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런 방식들을 터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이세돌도 이기게 되는 거고 아까 전에 그 프로게이머도 이기게 되는 그런 종류의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정답을 알려주진 않고 단순히 목표만 주고요. 그 목표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게끔 이끌어가는 방향을 강화학습 혹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비지도 학습과 강화 학습의 경우에는 차이점은 목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이나 강화 학습이나 사용자가 정답을 이 러닝을 주최하는 이 디자이너가 정답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그냥 돌리고 끝나요. 학습은 학습대로 끝나고 그 학습의 결과물이 학습이 끝나고 그 결과물이 이 디자이너한테 유용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화학습의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직접 정답을 알려주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 학습이 나아가야 될 방향점은 알려줘요. 제일 쉬운 게임 경우가 뭐 여러분들 마리오 슈퍼마리오 게임이나 뭐 다른 종류 그 어떤 점수제가 존재하는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게임을 할 때 반드시 이 순간엔 반드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정답이 존재하진 않죠. 그렇지만 게임을 잘 하면은 점수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그냥 점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해 라고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디자이너도 정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은 게임의 시스템상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 어떤 점수를 받게 된다는 그 시스템의 게임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디자이너는 그걸 알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강학습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점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학습 동안에 그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과 강학습의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강화학습은 그래도 정답을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지향해야 될 방향은 알려준다는 점을 이렇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강화학습이 어떤 식으로 천문학에서 쓰이게 될지는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유식하게 예수식으로 이제 조금 표현을 해보면은 이게 정확히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도학습은 주어진 입력값 xi, 뭐 스칼라 값이 될 수도 있고 벡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어떤 출력값 yi가 있을 때 둘 다 주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입력값이 어떤 한 종류의 입력에 대해서 어떤 주어진 출력이 나오도록 하는 어떤 관계, 어떤 함수를 찾는 것. 이것이 지도학습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지도 학습은 입력값만 존재합니다. 출력값은 사용자가 디자이너가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어떤 희한한 그냥 출력값을 이제 찾는 거죠. 이 출력값이 과연 이렇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이제 학습이 끝난 다음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x는 입력값이고요. 지도학습에서의 y는 이미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답을 확실히 알고 있고 우리가 학습이 끝난 후에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찾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출력값을 찾는 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의미가 있으면 좋고 뭐 그런 출력값입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머신러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당연히 그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머신러닝,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막 인공지능, 뭐 딥러닝 이런 거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였었던 거죠. 여기 보여드리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황우성 교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이렇게 그 슬라이드입니다. 아마 비슷한 그림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어떤 천체의 스펙트럼이고 여기 어디가 스펙트럼이 이런 거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필터 BVIG의 필터의 어떤 그 모양이 있고요. 이게 이미 필터에 맞춰서 이게 스펙트럼 범위를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필터로 했었을 때에 각 필터에서의 매그니튜드 값이 나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했지? 네. 이 슬라이드가 왜 있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슬라이드, 이런 이렇게 그 스펙트럼으로부터 매그니튜드를 구하는 거는 이렇게 자명하게 계산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럼 이 매그니튜드를 가지고 적색이동을 구해보겠다 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점 개수가 벌써 뭐 한두 세 개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스펙트럼 전체를 일반적으로는 피팅해야지 나오는 그런 레드시프트를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건 대표적인 어떤 그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펀더멘털 플레인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는 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은하에 대해서 뭐 반지름과 그리고 광도 밝기와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로테이션 스피드 이런 것 사이에 어떤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졌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러면 요 모양을 가지고 점을 찍어보고 여기에 맞춰서 피팅 포뮬라를 하나 만들죠. 그 피팅 포뮬라를 가지고 은하의 유효 반경 속도 분산을 입력값으로 하면은 나머지 하나의 값을 출력으로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고전적인 방식의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김주환 교수님 수업도 들어보셨나요? 예. 그러면 아마 이런 종류의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여기 보이는 조그마한 점들이 다 그 물질을 나타내는 입자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다크매터 파티클들이 여러 식으로 이제 흩어져 있고, 여기 보면은 지금 50메가파섹이니까는 나름대로 큰 규모인 거죠. 그 큰 규모에서 물질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물 모양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물질들이 모여있는 이렇게 덩어리가 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헤일로라고 부른다라고 혹시 김주환 교수님께서 그것도 가르쳐 주셨나요? 아직이요? 네. 아마 곧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에 시뮬레이션 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찾아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일단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물질이 어떤 식으로 분포를 하는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물질들이 특별하게 뭉쳐있는 곳, 이런 곳이 은하 혹은 은하군, 은하 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녀석들이 우리가 나중에 관측하고 어떤 식으로든 연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입력값을 여기 있는 점들의 위치라고 쳐봅시다. 눈으로 보면은 이게 어디가 뭉쳐있는지 대충 눈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은 그게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디자이너가 처음부터 답을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디자이너는 근데 이런 거 덩어리는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하고 알고리즘을 미리 그냥 학습에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값을 입자의 위치로 하면은 출력값을 이렇게 덩어리진 그룹, 그리고 그 그룹은 각자가 이제 떨어져 있으면 이제 아이디를 하나씩 이제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얘네 입자가 과연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그 그룹은 도대체 이제 몇 번째 그룹인가, 뭐 이런 것들을 출력값으로 만드는 걸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용자가 미리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뭐 일종의 비지도 학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두 예제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하고는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전적으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오던 테크닉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려고 온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것들이 이미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은 옛날부터 우리가 걸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이미 학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단지 그거를 뭐 머신러닝이니 딥러닝이니 하는 어떤 팬시한 거에 대해서 좀 써보고 싶다. 뭐 그런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학습의 경우에는 뭐 파장이 이렇게 있고 뭐 밝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로부터 어떤 레드시프트를 얻고자 할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이론이나 경험을 이용해서 어떤 피팅 함수를 먼저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 피팅 함수를 가지고 천체 종류나 적색 이동이나 뭐 다른 뭐 현상들이나 뭐 다른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이런 이론이나 경험에서 피팅 함수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당신이 얼마나 천문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조건이 돼 왔었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수님들은 이런 걸 잘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아서 교수님들이 가끔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은 교수님들이 이런 거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그분의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얻어왔기 때문에 10중 8구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틀렸다는 걸 증명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죠. 이게 일반적인 건데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면 앞부분 얘기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는 이론이나 경험, 피팅 함수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말이 묘한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그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머신러닝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천체 종류 적색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쉬워 보이지만 이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서 뭔가 이제 물음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가 아마도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의 교수님 대다수의 나이 드신 교수님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더 가기 전에 머신러닝이 천문학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예를 이렇게 좀 볼게요.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저랑 같은 연구실에 있는 데이비드 파킨슨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천문학에서 머신러닝을 이제 이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워킹 그룹인 코리아 아스트로노미 머신러닝 줄여서 카멀이라고 하는 그 그룹을 이제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인공지능이 과연 이게 천문학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를 나타낸 슬라이드인데 이제 저도 이제 좋아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머신러닝은 특별히 세 가지 경우에 이제 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물리적인 메커니즘이 아직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우리 우주의 70%를 차지한다고 하는 암흑 에너지의 경우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머신러닝이 뭔가 유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어떤 기작이 이루어진지 잘 알려져 있는데 그 기작에 맞춰서 정직하게 하나하나 계산을 하려면은 계산이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포토메트릭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스펙트럼이 주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필터를 걸지가 결정되면 스펙트럼으로부터 각각의 그 필터에 맞는 매그니튜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100% 완벽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구한 매그니튜드로부터 우리가 아직 스펙트럼을 어떻게 재구성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적색 이동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자명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인공지능이 잘 사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혹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김주한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시겠지만 요즘 시뮬레이션은 점점 더 사이즈도 커져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중력뿐만이 아니라 뭐 가스가 어떤 식으로 별이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에 관한 굉장히 다양한 다이나믹스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포함하기에는 계산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인공지능으로 이걸 어떻게 좀 쉽게 해볼 수 없을까 하는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혹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언노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할 만큼 아예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공지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카멜 미팅이고요. 예, 그 카멜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 미팅마다 항상 이 낙타 그림이, 예, 한두 분 웃으셨어요. 예, 그분들은 이게 왜 이게 들어간지를 이해를 하신 분이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아까 전에 김지현 교수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얘기했었던 바로 그 연구인데요. 제가 했었던 연구 중에서 예, 가장 자랑스러운 연구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 우리 주변에 한 수십 메가파섹 정도에 불과한 굉장히 로컬한 우주에 대해서 은하의 위치 그리고 은하의 속도 정보만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분포를 한번 재구성을 해보자라고 하는 연구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거를 단순히 그냥 가우시안 스무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은하라고 하는 게 덴시티 피크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단순히 매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거를 이렇게 스무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부드러운 그런 걸 가지고만 암흑물질의 분포를 해보자고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몇 배 더 해상도가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죠. 혹은 뭐 중력 렌즈 신호 같은 거를 이용해서 암흑물질의 분포를 이끌어내는 그런 연구도 이제 가능할 수가 있고요. 혹은 우주의 이제 굉장히 초창기 시절 우주 배경 복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최초의 천체가 일어나는 그 사이 정도의 시점에서 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주를 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어요. 한 가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중성수소 21cm, 예, 중성수소에서 나오는 그 전파를 통해서 관측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우주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당시 극초기 시기 우주를 어떤 식으로 재구성하느냐 하는 그런 연구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은 이제 네, 초신성 분포를 가지고 뭐 하는 뭐 그런 이제 우주의 어떤 이렇게 거리 정보를 이렇게 다른 뭐 우주론 파람 모형 같은 거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연구도 있었고요.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연구들이 예,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머신러닝이 일반적으로 그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님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수업에서 이제 다루는 많은 경우의 테크닉보다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직접 함수 모양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만큼 아주 뛰어난 감을 갖지 않아도 교수님만큼 뛰어나게 피팅 포뮬라를 진짜 귀신같이 잡아내지 않아도 일단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잡는 게 어렵진 않지만 만약에 차원수가 여러 개가 되고 그리고 모양이 그렇게 자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찾는 건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관계식 모양을 처음에 잘 몰라도 되고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근데? 그리고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상관관계를 얻는 것도 가능해요. 두 번째, 아주 복잡한 함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점점점점점 이런 데이터를 가진다고 했을 때 이거를 모두 다 제대로 있는 그런 함수 커브를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까? 아마 어려울 거예요. 1960년대 구소련 과학자들은 굉장히 쉽게 찾아냈을 겁니다. 그분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귀신 같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인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피팅 포뮬러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몇 초면 찾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함수를 찾아내면 뭐 이거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인공지능을 계산할 때 오늘날 뭐 GPU라든지 이런 계산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한다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거 계산하는 게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특히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실제 관계를 정직하게 계산을 하는데 컴퓨터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때 이걸 바이패스 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A에서 D로 가는 게 물리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 물리적인 관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파라미터가 다른 파라미터에 영향을 주고 그건 또 여기다 영향을 주는데 뭐 또 요거는 여기에다가 뭐 역으로 영향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복잡하게 된다고 할 때 이 모든 하나하나의 관계식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안다고 하더라도 이거 전체를 푸는 거는 많이 복잡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이럴 때 그냥 얘를 입력으로 주면 얘를 찾아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장점만 존재하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네. 머신러닝에서 구한 함수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제가 장점으로 얘기했던 거는 복잡한 거를 잘 찾아낼 수 있다는데 거꾸로 계산해 보면
보통 복잡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얘가 리니어한 것이 이게 우리 눈에 자명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니어한 것만 찾아 하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꾸불꾸불한 걸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복잡한 함수가 나온다고 하는 건 물리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결과 머신러닝에서 찾은 그 식만 보고 아 얘가 무슨 의미지를 잘 찾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 의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대학원 시절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원을 끝나고 포닥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바로 그 물리적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신러닝의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걸 조절하는 게 아까 전에 피팅 포뮬라 같은 경우에는 그 피팅 포뮬라에는 보통 코이피션트들, 물리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물리 변수들이 어떤 종류의 값을 가져야 되는지 범위가 이상한 극한 이상한 값을 가지면은 지도 교수님들이 아 이거 피팅 잘못됐네 이거 이런 값 가지면 안 돼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값이 돼서는 안 되는 값이야 라고 지적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이런 커멘트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잘 담아두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감을 가지시기를 예, 제가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런 물리 변수를 조절하는 거랑 머신러닝의 학습 전략을 조절하는 건 좀 감이 다른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세대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게 현업에서 연구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머신러닝의 학습 전략을 조절하는 거를 마치 여러분들의 교수님들이 이 코에피션트들이 어떤 식의 레인지가 돼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학습 전략에 대해서 물리적인 의미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세대가 되면 그렇게 충분하게 이게 올라갈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고가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장점이라고 강조했었던 바로 그 녀석이 나중에 가서 여러분의 이게 그 발목 뒤를 이렇게 잡는 바로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다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저는 딥러닝을 좋아해요. 예. 기존 머신러닝에 비해서 딥러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 전에 딥러닝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기존 방식에 대해서 머신러닝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과 단점을 좀 더 뻥튀기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리적 의미를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 결과에서 나온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들, 전략에 해당하는 그것만 보고서는 사실상 오늘날에서 특히 동작한다고 하는 딥러닝의 경우에는 그 숫자 하나하나를 보고서 그 숫자에 담겨진 물리적 의미를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모형을 만드는데 자유도가 너무 높아요. 뭐 히든 레이어를 뭐 한 개를 할까요? 두 개를 할까요? 제가 보통 이제 딥러닝 이렇게 뭐 한번 여러분 코딩 짜보세요 하면은 이걸 레이어를 뭐 한 여기다가 한 1000개를 엘레멘트를 1000개를 넣을까요? 2000개를 넣을까요? 뭐 한 개를 넣을까요? 뭐 레이어 한 개를 넣을까요? 뭐 세 개를 넣을까요? 늘렸다가 줄일까요? 아니면 줄였다가 늘릴까요? 아니면 뭐 여기다가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쓸까요? 뭐 딴 걸 뭐 렐루를 쓸까요? 뭘 쓸까요? 하는데 정답이 없어요. 그냥 해보시고 그냥 잘 되는 대로 해보시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유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별로 그런 디테일들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학습을 성공하기 위해서 자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나중에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자원. 특별히 오늘날 딥러닝을 할 때는 단순히 CPU 계산이 아니라 그 굉장히 비싼 그래픽 카드, 흔히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 GPU들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랩이 이미 굉장히 훌륭한 컴퓨터 자원을 갖고 있다고 치더라도 요 녀석이 없는 바람에 그 추가 돈이 더 들어가 몇 천만 원 추가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학습이 과연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가 전혀 개런티가 돼 있지 않습니다. 피팅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의 확률로 정답에 가까운 결과가 나올 거다. 최소한 로컬 미니마는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게 개런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적인 머신러닝의 방법의 경우에도 완전히 정답은 아닐지라도 몇 퍼센트 확률로 이런 문제가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런 정답에 가까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수학적으로 대부분 개런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딥러닝, 특히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그런 딥러닝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는 여러분이 그걸 돌려보기 전에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좋은 답이 나왔다고 치더라도 이 좋은 답이 왜 좋은 답이 나왔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쁜 답이 나왔다고 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딥러닝이 애초부터 안 돌아가는 거였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뭔 실수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헛된 희망을 가지고 맨 땅에 헤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성공하기만 하면 기존에 이제 클래시컬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매우 복잡한 문제를 높은 정밀도로 푸는 그런 케이스들이 계속해서 발굴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이런 희망을 가지고 딥러닝으로 불나방처럼 이렇게 날아 들어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이런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대학원을 졸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예, 이거를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사이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사이클런이라고, 예, 그 파이썬 패키지 이름이기도 해요. 사이클런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 그리고 아스트로 ML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스트로 ML이라고 하는 건 여기 제목에서도 보이시다시피 특별히 천문학자들을 위해서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아니면 머신러닝을 하는 이렇게 그런 클래시컬 머신러닝을 하는 패키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까 전에 그 헤일로를 이렇게 찾는데 하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헤일로 매스 것들이 이제 질량이 어떤 식으로 분포를 했는지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2점 함수, 투 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이클런 같은 경우에는 고전적인 형태의 머신러닝들은 여기 거의 다 정리가 돼 있고 제가 특히 이 사이트를 추천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접속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패키지를 제공해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패키지에 대해서 영어 위키피디아 수준으로 이게 어떤 용도 이제 어떤 것에서 잘 동작하고 어떤 것에서 잘 동작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방법들의 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래시컬한 머신러닝에 관심이 있다면 사이클런이라고 하는 사이트라도 최소한 방문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사이클런에 가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지도 학습과 이제 비지도 학습을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예는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예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진이 사람을 찍은 건가요? 아니면 계열한 고양이를 찍었나요? 자동차를 찍었나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뭐 할 때 이제 여러분이 가끔 컴퓨터가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사람인가요? 사람이 아닌가요? 이제 이거 클릭할 때 그런 문제들 많이 물어보죠. 그런 것들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 사실상 딥러닝이 굉장히 유명하게 됐었던 것도 딥러닝이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딥러닝 어떤 코드들을 볼 때도 요즘이야 뭐 언어가 유행하지만 이미지 같은 걸 보면 대부분의 경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천문학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줬을 때 스칼라 값이든 벡터 값이든 어떤 컨티뉴어스하게 변화하는 숫자 혹은 컨티뉴어스하게 변하는 벡터 뭐 아니면 매트릭스 이런 것들을 출력하라고 하는 것이 리그레션입니다. 비지도 학습으로는 크게 여기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클러스터링이에요. 어떤 다양한 자료들이 있을 때 이 중에서 비슷한 녀석들끼리 묶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점으로 보이는 게 원 자료고요. 이 점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알아서 한번 묶어봐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이는 뒤에 보이는 색깔이 클러스터링을 기계가 알아서 잡아본 거죠. 이런 식이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여러분한테 유리한지는 일단 기계한테 여러 전략으로 돌려본 다음에 해보니까 아 나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 하면 되는 거예요. 혹은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플롯을 그릴 때 대부분은 2차원 플롯을 그릴 겁니다. 아주 가끔 3차원 플롯을 그리죠. 근데 3차원 플롯은 대부분 그냥 위치 있는 거 처음에 딱 보여줄 때만 그리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뭔가를 분석할 때는 3차원 플롯은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아프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그 눈이라고 하는 게 딱 2차원 정보만 이렇게 얻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을 할 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2차원 플롯을 가지고 하게 돼 있고 그나마 2차원일 때 사람들이 뭐 이것과 이것과의 상관관계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차원만 넘어가도 그거를 그림 하나 가지고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천체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때 그 프로퍼티가 3개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그 안에서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고 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감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이 파라미터랑 이 파라미터 사이에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 얘네는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닌 이상 모든 파라미터를 다 서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은하에 뭐 20개 파라미터가 있는데 20개 파라미터를 다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결국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거는 2개, 아무리 많아봐야 3개 정도의 차원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수많은 이렇게 차원을 가진 파라미터들을 나름대로 비슷한 녀석들은 비슷한 곳에 있게 하면서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입니다. 이것도 물론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전략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최선이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돌린 다음에 제일 여러분이 분석하기에 좋은 거 하나 고르면 되는 거죠. 분류 같은 경우에는 지도 학습이 될 수 있고 출력은 뭐 일반적으로는 벡터예요. 그리고 보통은 각각의 원소가 특정 타입의 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빨강, 초록, 파락 중에 하나로 분류하게 된다면 이런 거 있을 때 출력 값이 보통 이런 식으로 초록이면 이제 초록이 1이고 나머지는 이제 확률이 0으로 뭐 파랑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들이 분류가 될 수 있고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광도로부터 뭐 천체 종류라든지 적색 이동을 구하는 것들이 이게 뭐 회귀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분류 문제랑 회귀 문제는 그렇게 완전히 칼로 물 베듯이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분류 문제도 일종의 회귀 문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회귀 문제도 일종의 분류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11시 23분이기 때문에 예, 제가 빨리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넘어가야 돼요. 중요한 거는 예, 그 굉장히 전략이라는 게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넘어가기 전에 딥러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 아니면 파이토치 뭐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텐서플로우는 보통 이제 구글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이토치라고 하는 거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산업체에서는 텐서플로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직관적이고 아무래도 구글이란 이름값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좀 더 친숙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진짜로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인공지능 학과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뭐 파이토치를 많이 쓴다고 해요. 이게 좀 더 자기들이 이제 코드를 짤 때 자유도가 좀 더 높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디까지나 이건 취향 차이고 하나에서 할 수 있는 건 대체로 다른 거에서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있는 개념들은 저기 제가 슬라이드로 이렇게 했으니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배울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오늘 사실 강의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요건 거죠.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에 대해서 기본적인 테크닉들을 다 알았다고 가정할 때 네, 모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이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테크닉들은 사실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특별히 천문학을 하는 우리가 머신러닝을 시작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하겠다고 하고 여러분들의 교수님들도 그거를 동의를 하셨는데 여러분의 교수님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고 네가 그냥 이거 해봐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인터넷에서 구글 서치하면서 뭐 이거 열심히 짜낸 다음에 그걸 교수님한테 여러분이 설명을 드려고 교수님부터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그 시점에 어떤 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진짜 필요한지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머신러닝에 뛰어드는 이유가 그게 정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오늘날 어떤 사회에 그냥 이렇게 그 어떤 팬시한 흐름이기 때문에
나도 여기 좀 이렇게 흐름 해가지고 나도 좀 이렇게 좀 팬시한 흐름에 좀 나도 한번 이름 좀 뭐 이렇게 날려보자. 이런 음흉한 계획이 사실 좀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계산의 정밀도를 높이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정밀도는 조금 포기해도 좋으니까 이 현상 안에 들어가는 어떤 물리적 현상 혹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물리적인 어떤 그 시나리오를 얻고 싶은 건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머신러닝, 더 나아가서 딥러닝의 경우에는 결과를 보고서 그 결과를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 정밀도는 지금 별로 원하지 않고 이 현상 뒤에 숨겨진 물리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싶은데 그런데 딥러닝을 쓰겠다? 하면은 벌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단순 피팅으로도 이미 99.9999999%의 정밀도가 이미 나오는데 굳이 머신러닝을 돌릴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이 돌리면은 나중에 결과를 뱉어내는 게 빠르다고 했지만 그거 결과를 뱉어내는 게 빠른 거고 학습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일반 피팅으로 몇 초면은 끝날 피팅이 벌써 뭐 정밀도가 충분히 나오는데 굳이 거기다가 딥러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그 연구를 한 거에 비해서 여러분이 그걸 논문으로 내놨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박수를 쳐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이겁니다. 머신러닝 결과가 뭐든지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돌리면은 뭐가 됐든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결과를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님을 설득을 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뭐 여기 있는 분들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얘기를 이렇게 보고 계실 건데 알고 있는 테크닉, 이미 검증된 테크닉으로 하면은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만 잘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믿어줄 수 있어요. 아,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했으니까는 이 결과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낸 결과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특히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여러분이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진정한 싸움은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지도 모르겠지만 그 머신러닝, 딥러닝 자체를 돌리는 것도 한 가지 싸움인데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거냐? 나 이런 테스트도 해봤어. 여기에 대해서 이런 테스트도 해봤어. 그러니까 제발 믿어줘. 이거 하는 게 연구의 반절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딥러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고전적으로 해왔었던 그 수많은 분석 툴, 결과 하나하나가 이렇게 제대로 나왔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검하던 그 짓을 여러분이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할 다른 분석 기법들을 굉장히 잘 챙겨줘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논문이 학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또 다른 가비지 머신러닝 논문이 되느냐를 나누게 되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 대부분 다 파이썬 익숙하시죠.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익숙해지시기를 바라요. 사실상 머신러닝 분야의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가 됐습니다. 뭐 파이썬 말고 다른 언어로 된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별로 안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도 연동이 잘 됩니다. C로 짠 프로그램, 포트란으로 짠 프로그램도 필요하면 익스포트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다고 하면 파이썬에 다 익숙했다고 했을 때에 과연 파이썬만으로 만족할 것인가?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구성과 최적화를 여러분이 파이썬만 배워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파이썬 배운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 하는 게 보통 뭐죠? 다 다르죠? 예.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파이썬 코드를 처음부터 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첫 줄에 뭘 쓰나요, 보통? 그렇죠. 임포트 뭐뭐 as 뭐뭐예요. 그게 이제 넘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텐서플로우가 될 수도 있고 사이파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 말은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쓴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파이썬을 잘한다, 잘하지 못한다가 잘 생각해보면 그 파이썬에 있는 수많은 패키지들을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사실상 게임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넘파이에 있는 이
이 환상적인 걸 알고 있느냐? 아니면 이런 어떤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뭐 나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넘파이만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데 아니야 나는 사이파이에 있는 이런 기똥찬 패키지를 알고 있어. 이거 하나 하면은 그냥 한 줄이면 끝나. 이런 걸 알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파이썬을 여러분이 잘하냐 잘 못하느냐의 어떤 그 게임의 어떤 이렇게 레벨을 결정하게 된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옛날 C나 포트란 혹은 그보다 그 이전 고전 시대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얼마나 프로그램을 구조 있게 잘 짜느냐. 그리고 얼마나 알고리즘화돼서 잘 짜느냐. 어떻게 시스템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어떤 게임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였는데 파이썬이 되면서 그리고 파이썬에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패키지들을 너무 잘 활용하게 되면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구조화를 잘 할 것인가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똥찬 남의 패키지를 잘 임포트 하느냐가 게임의 어떤 그런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급 단계로 넘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패키지 찾는데 이렇게 정신이 팔리게 되지 아무도 안 짠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처음부터 짜보겠다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파이썬으로 여러분이 짜잖아요. 되게 느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가르칠 때는 루프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뭐 1부터 뭐 만까지 뭐 똑같은 걸 반복하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이 어떤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계산을 하게 될 때 넘파이로 하면은 1초도 안 돼서 끝나는 게 만약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파이썬 안에서 루프를 돌려서 계산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파이썬은 C보다 1000배 정도 느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파이썬 가지고 하면은 내가 프로그래밍을 직접 이렇게 설계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이 쓴 패키지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시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애초부터 파이썬이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한다. 파이썬으로 코드 짜는 건 이제 별로 문제가 없다 하면은 웬만하면 C++, 포트란 같은 거를 좀 배워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수님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인공지능 관련해서 입력, 출력 데이터는 예,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예,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해요. 첫 번째는 무슨 파라미터를 고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은하에 대해서 수많은 파라미터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고를 건가? 혹은 한 파라미터하고 다른 파라미터의 컨비네이션이 되는 또 다른 파라미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가능성은 무한한데 그 중에 무슨 파라미터를 우리가 쓸 것인가? 그리고 표준화를 어떤 식으로 시킬 것인가? 0에서 1, 그냥 있는 액면 그대로의 숫자를 쓸 것인가? 아니면 0에서 1까지 노멀라이즈를 할 것인가? 아니면 리니어 스케일로 할 것인가? 로그 스케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확률 분포로 할 것인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제가 그 슬라이드를 안 넣나 보네요. 예. 그 게임 얘기를 여기다 했었는데. 네. 여기 뭐 여러분들 중에서 그 RPG 게임 뭐 디아블로 4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RPG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 캐릭터가 얼마나 강한지를 내가 이제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험치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레벨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버에 접속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버에서 랭킹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노멀라이즈 한 값들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 물리적인 의미로는 내 캐릭터가 얼마나 강한가를 나타내는 거긴 한데 숫자는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하의 크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도 광도를 쓸 수도 있고요. 별 질량을 쓸 수도 있고 광도도 그냥 광도 액면 값을 쓰느냐 아니면 내가 기준 광도 하나를 쓴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노멀라이즈를 하느냐 별 질량 그 10에 몇 승 되는 그 값을 그대로 쓸 거냐 로그 값을 취할 거냐 아니면 질량 함수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뭐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 큰 은하다 이런 식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다 은하의 크기라는 물리적인 의미는 같은 건데 나타나게 되는 숫자는 다 다르고 어떤 숫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머신러닝이 조금 더 수월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형식도 사실 딥러닝의 경우에는 중요합니다. 내가 스칼라 형식으로 넣을 거냐 아니면 1차원 벡터 형식으로 넣을 거냐 아니면 2차원 이미지 형식으로 넣을 거냐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특히 딥러닝 디자인, 아키텍처를 디자인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주요 고려 요소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도 있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 농담입니다. 예, 아직 웃는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어떤 선생님인지가 어떤 굉장히 멍청한 학생한테 극한의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x 빼기 뭐분의 뭐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0분의 1 하면 무한대가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거를 굉장히 수많은 예를 들면서 이 식을 드디어 이해를 시켰대요.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더니 이제 이런 답을 줬다는 거죠. 재미가 없는가 봐요. 예, 아니면 이제 굉장히 졸린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이 잘못한 건 뭘까요? 이 문제에서. 자, 이제 우선 웃는 건 웃는 거고, 이제 우리는 도대체 여기서 선생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학생이, 이 멍청한 학생이 이런 결과를 내놓았는가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런 결과를 얻지 않기 위해서는 뭘 했었어야 됐을까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하필이면 선생님이 이 개념을 가르치는데 8이라는 숫자를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필이면 이 무한대가 8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하다못해서 요거 가르치고 여기다 7이라도 넣었으면 1이라도 넣었으면 그러면은 요 8하고 요 모양하고 이게 이걸 뒤집은 게 아니고 요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학생이 이해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정확히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팬시하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상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주는 입력값과 출력값에 대해서 그 결과를 이 상관관계만 만족하면은 최대한 멍청한 방식으로 이 상관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값으로 출력값으로 주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8만 주면 당연히 인공지능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다른 숫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트레이닝할 때 바이어스를 정말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그 문제의 클래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범위를 커버하는 입력 데이터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예를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 쪽에서 이제 유명한 어떤 쪼크 도시 전설 같은 거라고 합니다. 어떤 미국 국방부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이미지 사진을 찍으면은 이 사진이 탱크인지 아닌 우리 팀 탱크인지 아니면 적군 탱크인지 아니면 그냥 땅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인공지능을 어떤 회사에다 의뢰를 했대요. 그래서 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회사에서 테스트하기로는 우리 인공지능의 어떤 이 식별률이 99% 이상이다. 정말 좋다. 하고서는 다시 국방부에다가 이제 그 결과를 줬답니다. 좋아가지고 국방부가 실전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완전 꽝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결과를 유심히 봤더니 국방부에서 이 회사에다 넘겨줄 때 사진들을 탱크가 있는 사진은 다 맑은 날에 찍었고 그냥 땅이 있는 사진들은 다 흐린 날 아니면 다 숲이 있는 데서 찍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 인공지능은 탱크가 있냐 없냐를 보고서 이게 탱크 있다 없다를 클릭한 게 아니라 맑은 날이냐 아니면 흐린 날 혹은 요거 숲이냐를 보고서 탱크 있다 없다를 클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 자체에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한 바이어스 없이 굉장히 다양한 상태의 데이터를 줬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똑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구하고자 하는데 그 관계 말고 나머지 것들은 물리적으로 당연히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들어가야겠지만 물리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데도 그냥 우리가 데이터를 그렇게 바이어스를 줬기 때문에 준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그 바이어스가 고스란히 인공지능의 학습을 하는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일단 학습을 하면 뒤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개발되긴 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그 바이어스가 들어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결과를 보고서 체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데이터에 대해서. 또 하나는 과적합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인공지능은 요런 복잡한 커브를 굉장히 잘 찾아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 이 커브가 진짜 맞을까요? 어쩌면은 실제는 그냥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고 이 선에서 벗어난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오차,
스캐터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은 우리가 그거 스캐터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았을 때 이렇게 복잡한 함수를 찾아냈는데 이게 정답이 원래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과적합,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냥 데이터 자체를 무조건 맞추기 위해서 실제 그 뒤에 있는 법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짜글짜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여드리는 데이터가 하나는 이제 빨간색의 한 그룹이고 이제 파란색의 한 그룹이에요. 사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대체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는 알 수 있지만 이게 정확히 어디서 딱 분리가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점선으로 이제 친 거는 이제 제가 그냥 한번 그려본 것 뿐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두 개가 빨간색과 파란색이 미묘하게 섞여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둘을 완전히 딱 이렇게 분리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연구하면 이제 맨날 부딪히게 되는 그건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대충 요 정도 범위라고 그냥 대충 자를 거냐? 아니면 억지로 요거를 다 이렇게 찾을 거냐? 물론 이렇게 하면은 다 여기 있는 것도 다 빨간색이고 여기 있는 건 다 파란색이니까는 어떤 사람 보기에는 야 이게 정확도 100%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정말 여기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게 진짜 그게 물리적인 건가 아니면 단순 스캐터에 불과한가? 이거를 잘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할 때에 그 모델을 얼마나 복잡하게 할 것이냐가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모델을 복잡하게 하면 할수록 혹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트레이닝 데이터는 무조건 계속해서 이렇게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혹은 이렇게 여러분 트레이닝을 계속하면 할수록 트레이닝 데이터, 여러분이 학습을 위해서 주는 그 데이터의 오차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학습할 때 주는 데이터 말고 나중에 그 데이터가 중간중간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학습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던져줄 거거든요. 그게 뭐 테스트 데이터라고도 하고 딥러닝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하는 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녀석들을 넣어주면 초반에는 같이 떨어져요. 같이 떨어지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얘는 떨어지는데 얘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교과서 막 이런 거 열심히 보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도 풀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식을 얻습니다. 처음에는 지식을 얻어. 그러면 여러분의 실력이 실제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너무 과하게 공부를 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진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문제를 그냥 싹 외워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도 안 하고 답을 싹 외워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시점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족보를 외운 것뿐이에요. 그 족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해야지 하고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족보에가 이 문제가 나오면 답은 이거야 하고 외워버리는. 그러면 족보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더 잘 풀 수는 있지만 그 족보에서 조금만 문제를 다르게 하면은 완전히 이제 나가리 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과적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족보를 외운 거다. 제대로 문제를 푼 게 아닌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느냐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야 돼요. 뭐 물론 이게 걸 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제 걸 하면 되고요. 그런 문제를 풀기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제 백남준 아티스트가 여러분들은 아마 살아생전에는 못 뵀죠 이분을.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세계적인 이제 비디오 아티스트였어요. 백남준 씨가 1987년에 만들었다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의 이름을 아시는 분? 정답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아, 상품이 있으면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정답은 다다익선이고 다다익선은 무슨 뜻이냐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이에요. 고대 중국의 고사에서 나온 말인데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의 경우에는 진짜 이게 아까 전에 알파와 오메가가 이게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딥러닝이 업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유행을 타기 시작한 게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미지 분류하는 그 시스템에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통한 이미지 분류가
다른 머신러닝 기법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하는 게 나타나면서부터 세계적으로 딥러닝이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사용됐었던 이미지의 개수가 대략 1.4 곱하기 10의 7승 정도. 그몇 개죠? 한 1,400만 개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데이터셋을 추리고 만들어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수많은 뭐 단체들이 자기들의 인공지능 모델을 경쟁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이때부터 딥러닝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도 천문학에서 이 정도 혹은 이거보다 큰 데이터수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가동이 될 그 베라 루빈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10의 10승 오더의 어떤 천체를 이렇게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고등과학원, 한국천문연구원, 그리고 키스티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었던 호라이즌 런 5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리드 개수를 보면 거의 10의 10승 오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천문학에서도 이런 정도 수준의 빅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빅데이터가 적용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연구하는 그 필드에서 빅데이터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데이터 개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전에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하나하나가 있고 그 이미지가 뭐 사람이다, 개구리다, 뭐 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라벨을 붙였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그 라벨을 누가 붙였을까요? 이미지는 도대체 누가 모았고. 이 이미지넷을 만드는 팀에서 한번 그 계산을 해봤대요. 이렇게 데이터를 몇 개를 모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각각 그 라벨을 붙이는 것마다 뭐 대학원생 몇 명이 뭐 몇 년 동안 하는지를 해봤더니 최소 19년. 예.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그 대학원생 한 명 가지고 계속 이것만 돌린다고 했었을 때 19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푼 방법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인공지능, 특히나 딥러닝을 하고자 하면은 최소 10,000개 오더, 10만 개, 100만 개 혹은 1,000만 개 정도의 오더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데이터가 여러분이 갖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특히 딥러닝의 파워는 진짜로 데이터에서 나오거든요. 데이터가 많은 것. 그리고 그 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깊고 복잡한 아키텍처. 여기에서부터 딥러닝의 힘이 나오는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금방 과적합에 빠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야 되죠. 품질도 신경 써야 되고요. 게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학 그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그 데이터에 편향이 있지는 않은지 쓸데없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자료 증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고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도 고양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고양이인 걸 알고 있지만 인공지능한테는 따로따로 주지 않으면 얘가 고양이라고 치더라도 얘가 고양이인 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고양이라고 하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고양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틀리지 않은 한에서 데이터를 크기를 키우고 줄이고 이리저리 회전시키고 방향 바꾸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늘렸다가 흐렸다가 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색깔도 조금 바꾸고 아니면 노이즈를 조금 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다양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료 증강화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얼마나 이걸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손실 함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이든 결과적으로는 어떤 내부에 숨겨진 피팅 포뮬라가 있는 거고 그 피팅 포뮬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거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문제의 성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스텝 한 스텝 갈 때마다 그 이제 인공지능 안에는 굉장히 수많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제 조율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매 스텝마다 데이터를 줘가면서 이 파라미터는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문제가 좀 더 풀리겠구나 하고 이제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습률을 얼마로 할지조차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각종 알고리즘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값이 여러분의 문제에서 최적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여러분들이 그 값을 튜닝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마 이제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해석 가능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요즘 조금 뜨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천문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의 경우에 많은 경우, 일부 경우에는 메커니즘이 정확히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정밀도만 맞추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스펙트럼을 주고 얘가 슈퍼노바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그 메커니즘은 정확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밀도만 높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천문학의 많은 문제들은 이 현상으로부터, 이 수많은 자료로부터 그 자료 안에 숨어져 있는 물리적인 의미, 시나리오를 알아내고자 하는 게 목표인데, 인공지능은 그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불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딥러닝은 돌려놓고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해석 가능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씁니다. 데이터셋이 있을 때 그 데이터셋들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고자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입력값을 가지고 출력값을 어떤 숫자를 이렇게 원한다고 했을 때 중간에선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를 볼 수가 있어요. 액티베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입력값을 어떤 한 이미지를 넣었을 때 중간에 이 레이어에서는 이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변환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보통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서 요 결과를 냈을 때 썼었던 메커니즘이랑 이거랑 좀 유사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혹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류 문제를 이미지에서 푼다고 하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뭐 제가 그 전차 얘기했었던 거기서도 이제 나온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 어떤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요런 이미지들은 다 개로, 요런 이미지들은 다 닭으로, 요거는 첨탑, 요거는 아령이라고 제대로 답을 맞춘다고 했을 때 과연 인공지능은 이 이미지의 어느 부분을 주목하고 그 정답을 내는가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개라고 볼 때 인공지능은 이 전체 이미지를 똑같은 가능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주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사실 우리의 인투이션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얼굴을 봤더니 개더라. 그러니까 개지. 이렇게 되는 거고. 아령을, 이 이미지를 아령이라고 할 때 요 부분을 보고 아령이라고 하는 거고, 그건 사실 여기랑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인공지능이 얘를 닭이라고 했는데 닭이라고 할 때 얘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그 전차 문제랑 이게 정확히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공지능이 그래도 사람이 예측하는 대로 비슷하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얘가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체크하는 정도로는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 전통적인 천문학자가 원하는 정말 제대로 된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그나마 만든다고 만든 것뿐이지 정말 천문학자가 원하는 수준의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 자체도 잘 해야 되지만 그것도 더해서 그 결과를 사람들이 진짜로 머신러닝, 딥러닝 하면은 완전 가비지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 드신 교수님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 결과가 제대로 된 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전략을 여러분 연구할 때는 두 개를 다 갖추고 있어야지 여러분의 결과가 임팩트가 있을 겁니다. 예,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어, 인공지능 계산량이 며칠씩 걸리는데 시뮬레이션 계산량에 비하면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답을 굉장히 전곡을 잘 찌르신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의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새로운 데이터를 주고 프리딕션을 하라고 했을 때 그 결과는 굉장히 빨리 줍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모로이컬 시뮬레이션을 하나 돌린다고 했을 때 하나 돌리라고 하면은 빠르면은 요즘 몇 시간이면 돌리지만은 그래도 의미 있는 걸 돌리려면 며칠, 뭐 몇십 일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 학습이 다 끝났다고 쳤을 때 GPU가 충분하다는 가정하에서 1초면 나옵니다. 답은.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건 뭐냐면 이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미 수많은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몇천 개, 몇만 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이미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벌써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죠. 그리고 그걸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것도 뭐 며칠 혹은 뭐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밝은 면만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과 좋고 보면 1초도 안 돼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이 학습의 결과가 정말 믿을 만하다라고 하고 수없는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그게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있는데 네. 혹시 그 레이어층을 쌓을 때 조금 물리적인 요소를 조금씩 고려를 하면서 그 모델 자체를 물리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역시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여기 보여드렸던 거 말고 이제 다른 최근에 유행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좀 물리적인 개념들을 많이 집어넣는 인공지능이라고 알고 있어요. 로스 펑션도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컴퓨터 공학, 인공지능 학과에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개발한 개념들을 그냥 천문학자들이 그대로 쓰는 개념들이 많았다고 하면 오늘날에는 그 로스 펑션 디자인부터가 풀고자 하는 그 방정식을 최대한 반영하는 형태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레이어의 형태 같은 것도 최대한 그게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관점들을 이렇게 많이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도가 있죠.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예. 네, 제가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는데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천문학 연구를 하고 계신 박사님께서 보셨을 때 어, 인공지능을 전공한 전문가나 아니면은 천문학자인데 인공지능을 좀 깊게 공부한 사람이 그 지식을 좀 천문학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신 것처럼 그냥 사용법을 익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거기서 더 깊게 공부해가지고 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면서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해외에서 그간 많이 일어났었던 일들을 보면 인공지능을 이미 전공으로 가진 사람들이 천문학 문제에 뛰어든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주류는요. 이렇게 됐을 때 장점하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정말로 그 업투데이트된 인공지능 그런 지식들을 이렇게 바로 이제 현장에 이제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정말 최첨단의 기술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그런 분들이 논문을 쓴 걸 보면 대체로 이런 식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겁나 멋진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와서 했다. 문제 풀었다. 끝. 뭐가 빠졌나요? 물리적인 의미가 빠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결과가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쓰는 매트릭을 가지고 뭐 애큐러시가 이렇게 좋다는 걸 얘기를 하긴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해가 사용된 데이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실제 천문학을 할 때는 어떤 관측 데이터랑 뭐 이런 것도 맞춰보고 싶고 저런 것도 맞춰보고 싶고 그리고 뭐 밸리데이션 테스트 무슨 테스트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처럼 단순히 인공지능의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팬시하긴 한데 대부분 가비지 취급을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것이 이미 연구자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벌써부터 약간 안 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렇게 가비지 논문을 양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학계를 버려놨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천문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콘크리트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최소한 팀에 있어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인공지능 자체를 잘 하시는 분들하고 천문학 하는 사람들하고 터미놀로지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좋은 방법은 인공지능의 정말 전문적인 업투데이트 지식을 가진 인공지능 학과의 전문가들과 천문학 쪽의 이렇게 전문가들과 공동 협업을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해보면은 많은 경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들 결과를 계속 내놓는데 이게 틀렸어요 하면은 그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파토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 일을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직스를 여전히 중요하게, 물리적인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필드에 있다면, 그렇다면은 천문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대로 뭐 이 스펙트럼을 보고서 이게 슈퍼노바다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미 메커니즘은 다 잘 알려져 있는 그런데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정말 이게 그 인공지능 업계에 있는 분들이 더 잘 할 수도 있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세 개가 동시에 올라왔는데 일단 뒤쪽부터. 네. 온라인 참가자 중에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장기적으로 천문학 연구에서 인공지능의 사용이 점점 보편화될지 아니면 잠깐의 팬시한 시류가 될지 연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저는 인공지능이 완전히 팬시한 시류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대부분이 벌써 파이썬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파이썬은 그거 그냥 팬시한 시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정도의 인공지능은 아마 그냥 사람들이 향후 몇 년 내에 벌써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소양으로 탑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조금 이렇게 다룰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천문학에다가 아예 안 넣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은 계속 살아남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게 도미넌트가 되느냐 아니면 단순히 한때 팬시한 시류가 되느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시니어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제 그 겉멋만 든 사람들이 이 학계를 버려놓고 있다고 솔직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오해를 얼마나 잘 종식시키느냐. 단순히 내가 인공지능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리적 의미를 찾는 것 그리고 선배들이 해왔었던 그런 로버스트한 그런 테크닉들을 잘 하면서 내가 인공지능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그거를 얼마나 현 세대 혹은 가까운 미래에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있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 잘 발전될 건지 아니면 팬시한 시류로 끝날 건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 먼저 할게요. 인공지능 관련한 논문들을 읽어보면 이제 클래시컬한 방법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그게 이제 결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로 연구에서 사용이 되고 뭔가 발전이 되려면 그런 모델 자체를, 그러니까 어떤 레이어를 썼고 이런 것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모델 파라미터 같은 것도 서로 이제 공유가 되면 어, 다른 후속 연구를 다른 팀에서 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모델 자체를 공유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보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럴 순 없을지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작년엔가 IAU에서 머신러닝 관련해서 이렇게 심포지엄이 한번 열린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패널 디스커션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머신러닝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큰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몇몇 그룹에서 독점을 할 것이냐 혹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이상적으로는 공유를 하면 좋겠죠. 공유를 하면 좋을 겁니다. 입력에 사용하는 데이터도 공유를 하면 좋을 거고 그렇게 출력으로 만든 자기들이 논문으로 썼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나온 그 아키텍처도 공유를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실제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천문학 쪽에는 이게 좀 심해요. 천문학에서는 공유가 잘 되는 큰 콜래보레이션에서는 공유가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코드의 경우에는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남들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남이 그 코드를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나쁜 소리 할 거거든요. 약간 그게 솔직히 겁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같은 콜라보레이터 안에 있으면서 그 사람하고 잘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일을 부탁해가지고 했는데 야 이거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이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공개를 해버리면은 생판 남이 돌리다가 에이 안 되네 이거 쓰레기네 하고서 안 쓴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제일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코드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그냥 치면은 뭐 가진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왜 공개가 안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잘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생판 남이 이걸 썼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대부분 내가 책임을 못 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유를 안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로 치면 약간 그러니까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바이아스된 데이터는 아닌가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바이어스를 없애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죠. 물론 여러분이 바이어스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에 있는 애초부터 바이어스가 여기 섞여 있었으면 그럼 그 바이어스를 없애지는 못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공정한 수준으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공정한 수준으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중에서 일부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이어스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요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자율주행 얘기 혹시 들어보셨었나요? 자율주행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였냐면 자율주행이 도로에 있는 여러 그 표지판들을 보고 이게 뭐 서행을 해야 된다 아닌다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공지능 모형이 딱 하나 만들어졌다고 치면 그리고 얘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사람이 이 표지판에다가 사람은 인식할 수 없는데 이 인공지능만 미묘하게 거기에 반응을 하는 진짜 미묘한 노이즈를 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볼 때는 이미지는 똑같아요. 근데 얘는 완전히 다른 걸로 이제 서행인데 완전히 이렇게 가속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어떤 인공지능이든지 간에 이렇게 그 사람 이런 처리를 하지 않으면 사람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공지능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피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데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한테 추가로 가르쳐 준 거죠. 네가 이 스몰 디테일에 집착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사람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아. 너는 이걸 잊어버려야 돼 하고 일부러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서행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은 노이즈라고 인식하는 노이즈들을 일부러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계는 그 노이즈에 민감하지 않은 방향으로 학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일부러 노이즈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의 하나입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건가요? 예. 근데 완전히 똑같은 데이터다 그러면은 100% 똑같다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조금이라도 달라야죠.